여러분, 최근에 얼굴에 뾰루지나 트러블 났을 때 약국이나 매장에서 무심코 집어든 얇은 여드름 패치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네. 그 작고 동그란 스티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원가 진짜 몇백 원도 안 할 것 같은 그 평범한 패치를 전 세계로 팔아서 무슨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법한 30%대 영업이익률을 쓸어 담는 기업이 있습니다. 금고에 현금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는 한국 기업, 바로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해 볼 기업, T&L입니다. 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30%라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숫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약간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를 가졌을 때나 나오는 수치죠.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이길래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기초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회사는 1998년에 설립돼서 2020년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전체 매출의 무려 80에서 90%가 방금 말씀하신 그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 즉 창상피 복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90%나요? 거의 뭐 패치에 올인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에서 6% 정도는 정형외과용 깁스 같은 고정제 매출인데 이게 비중은 작아도 흔들리지 않는 내수 기반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수 기반도 탄탄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무대는 해외잖아요. 수출 비중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전체 매출 중에서 수출이 75에서 80%에 달하고요. 특히 패치료만 딱 떼어놓고 보면 생산량의 90% 이상이 바다 건너로 나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죠. 네, 미국 여드름 패치 1위 브랜드가 히어로 코스메틱스의 마이티 패치라는 제품인데요. 놀랍게도 T&L이 이 마이티 패치의 100% 독점 제조사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도맡아 하는 파트너인 거죠. 야,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긁어모은 건 금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 판 사람이라는 말이 딱 생각나네요. 지금 미국 트러블 케어 시장이라는 거대한 금광에서 T&L이 가장 크고 튼튼한 곡괭이를 독점 공급하는 셈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곡괭이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러니까 T&L이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들 상대로 이른바 슈퍼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아는 게 핵심입니다. 대기업들이 파트너를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규모의 경제 때문인데요. 파트너사들이 요구하는 패치 물량이 막 1, 2만 장 수준이 아니라 수억 장 단위거든요. 이 천문학적인 물량을 생산하면서 불량률 통제하고 두께나 점착력을 다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20에서 30%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아하, 수억 장을 불량 없이 균일하게 찍어내는 게 진짜 기술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국내 경쟁사인 원바이오젠이라는 곳도 기술력은 참 뛰어난데 영업이익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수억 장 단위를 소화하는 글로벌 양산 경험치에서 T&L이랑 엄청난 체급 차이가 납니다. 네, 그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꽉 잡고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면서 2025년 결산 실적을 보면 숫자가 확 꺾였단 말이죠. 네. 표면적인 숫자는 확실히 좀 하락했습니다. 매출액이 1,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464억 원으로 19%나 감소했어요. 33%에 달하던 그 압도적인 영업이익률도 28%로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성장세가 꺾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회사 내부나 시장 전문가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평가하잖아요. 매출이 줄었는데 어떻게 기업 체력이 그대로일 수 있는 거죠? 실적 하락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물건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요. 그 고객사의 재고 관리 방식 변화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사인 철치앤드와이트, 즉 C&D가 기존에는 패치를 수입해서 자기들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정책을 썼거든요. 아, 미리 왕창 사서 쟁여두는 방식이었군요. 네, 그러다가 2025년부터는 아주 타이트하게 필요한 물량만 주문하는 저스트인 타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디스타킹, 즉 재고 축소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창고를 비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가 준 게 아니라 유통망 창고 정리하느라 주문이 잠시 멈췄다는 거네요. 그럼 영업이익률은 왜 떨어진 건가요? 그건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관세 부담을 T&L이 일정 부분 나눠서 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패치 한 장당 남기는 평균 판매 단가, 즉 ASP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28%로 하락한 겁니다. 아, 외부 요인들이 겹친 거군요. 그래도 제조업 영업이익률 28%면 진짜 경이로운 수준인데 회사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실적이 꺾여도 버틸 맷집이 있나요? 네, 바로 그 재무 상태가 T&L의 진가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단 8%입니다. 게다가 현금성 자산만 737억 원을 들고 있는 완벽한 무차입 경영 상태거든요. 빚이 하나도 없다고요? 와, 대박이네요. 더 중요한 건 현금의 질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77억 원이었는데 당기 순이익 381억 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장부에 찍힌 순이익이 외상값이 아니라 그냥 통장에 전부 현금으로 고스란히 꽂혀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장부상 이익이랑 실제 현금이 일치한다는 건 이익의 질이 100점 만점이라는 뜻이죠. 부실 채권이나 재고로 묶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 드러납니다.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요?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약 10.5배고요. PBR은 1.3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으로 얼마를 버는지 보여주는 ROE는 무려 15에서 18%를 훌쩍 넘겨요. 돈은 엄청나게 잘 버는데 주가는 싸다는 거네요. 경쟁사들은 어떤데요? 순수 마이크로니들 경쟁사인 라파스 같은 경우는 수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극명한 대비가 되죠. 시장이 2025년에 그 일시적인 실적 둔화에만 너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고에 현금도 많겠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2026년으로 쏠리겠네요. 증권사 리포트들 보니까 2026년 예상 매출액이 2,0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뛸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도 8만 원 선을 제시하고 있죠. 이 반등을 이끌 핵심 동력이 세 가지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글로벌 헬스케어 공용이죠. 3M의 분사법인인 솔벤텀이 자체 생산을 줄이고 외주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L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수리의 물량이면 장난 아니겠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고객사 C&D의 막강한 유통망을 타고 유럽 40여 개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고질적인 북미 편중 현상을 단번에 해소하는 거죠. 드디어 미국 몰빵에서 벗어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확실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북미 시장의 재고 축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창고를 꽉꽉 채워넣는 리스토킹 정상화 사이클에 진입하게 됩니다. 3M 물량의 유럽 40개국 진출, 미국 재고 축적까지 겹치면 수요가 진짜 폭발할 텐데 T&L이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찍어내 생산 능력이 되나요? 공장 좁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T&L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세팅이 다 끝났어요. 현재 안성 공장의 생산 능력, 즉 캐파를 매출로 환산하면 연간 2천억에서 2,500억 원 규모거든요. 2025년 매출이 1,600억대였으니까 아직 여유가 한참 있네요. 그렇죠. 공장 가동률이 70% 내외라서 물량 쏟아져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전환사채 같은 외부 자금 조달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나서 증설을 해요? 오직 본업에서 벌어들인 자체 잉여현금 흐름만으로 무차입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 주식가치 희석이 전혀 없겠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생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신기술, 마이크로니들로 넘어가 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피부 뚫고 직접 약물을 전달하는 미세바늘 패치잖아요. 이게 상용화되면 화장품을 넘어서 비만 치료제인 GLP-1이나 탈모 치료제 같은 신약들까지 싹 다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건데. 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니들 원천 특허는 아까 언급한 경쟁사 라파스가 훨씬 앞서 있다고 들었거든요. 라파스의 댐 방식이 훨씬 정밀하다고 하던데. 네, 라파스의 방식이 열을 가하지 않고 바람으로 늘려 굳히는 아주 진보된 기술인 건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T&L의 몰딩 방식은 그냥 미세한 틀에 끈적한 용액 부어서 굳히는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플라스틱 얼음틀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최첨단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얼음틀 비유가 진짜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봐야 할 건 실험실의 이론이 아니라 공장에서 수백만 개를 찍어냈을 때 불량 없이 나오는 수율, 일드의 경제학이거든요. 수율이요? 네, 미세한 틀에 용액을 부으면 표면 장력 때문에 바늘 끝까지 용액이 안 들어가는 미충진 현상이 생기고요. 또 굳은 뒤에 틀에서 떼어낼 때 바늘 끝이 부러지는 팁브레이킹 문제도 생깁니다. 열을 가하면 바이오 약물이 변성되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진짜 얼음틀에서 얼음 뺄 때 다 부서지고 기포 돌아가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바늘 끝이 부러지면 피부를 못 뚫으니까 그냥 비싼 스티커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TNL은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를 수억 장 단위로 만들면서 이 고분자 물질이 어떻게 달라붙고 떨어지는지 점착 및 타령 제어 노하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쌓았습니다. 아, 기존 패치 만들던 노하우로 마이크로니들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군요. 네, 미세한 배합을 조절해서 바늘이 안 부러지고 기포가 안 생기게 돌파한 겁니다. 기술의 원조인 라파스는 막대한 R&D 비용 때문에 적자 늪에 빠져 있는데 TNL은 그 기존 패치에서 나오는 30%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여유 있게 개발을 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여드름 패치 팔아번 현금이 최첨단 바이오 신사업의 든든한 총알이 되고 있군요. 이런 치밀함이 자회사 전략에서도 엿보이더라고요. 2023년에 설립된 자회사들을 보니까 그냥 유통망 늘리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네, 아주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TNL 유럽 같은 경우는 현지 유통망을 직접 장악하면서 까다로운 CE 인증까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TNL 헬스케어라는 곳도 있던데 거긴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스마트 패치나 전자체온기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 기술을 아예 내재화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중국 생산, 유통 법인까지 연결해서 거대한 융복합 헬스케어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 거죠. 큰 그림이 아주 확실하네요. 자, 이제 주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지배구조랑 수급 상황 좀 볼까요? 아까 빚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버행 리스크도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제로입니다. 코스닥 중소형주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갑자기 쏟아지는 전환사채 물량인데 TNL은 시장에 풀릴 CB나 BW 물량이 단 1주도 없습니다. 초기 재무적 투자자들 엑시트도 다 끝났고요. 와, 오버행 리스크 제로. 이건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게다가 주주 환원 정책도 엄청 파격적이던데요. 네, 2025년 결산 배당금이 무려 1,5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00% 인상된 금액이에요.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3.1%에 달하고 배당 성향은 31.5%입니다. 번 돈의 3분의 1을 주주한테 그냥 쏘는 겁니다. 성장에 돈 쓸 데가 많은 기업이 이렇게 배당을 화끈하게 주는 이유가 뭔가요? 최대 주주인 최윤소 대표 측 지분이 40% 내외로 아주 탄탄하거든요. 회사가 고배당을 하면 오너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구조적 장점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 주가 흐름이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최근 주가는 45,000원대에서 강한 지지선을 확인했고요. 지금은 48,000원에서 52,000원 사이 단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여기서 아주 뚜렷한 손바뀜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나요? 오랜 횡보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치기로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가치와 배당에 주목하는 외국인,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베팅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쌍끌이 매수로 그 물량을 싹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바뀜 국면이네요. 자, 이렇게 듣고 보니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무조건 알아두셔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장점이라고 했던 부분의 양면성인데요. 고객세인 C&D와 단일 국가인 미국에 대한 편중도가 너무 극심합니다. 아, 미국이나 C&D가 기침 한번 하면 TNL은 독감 걸리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환율 하락이나 미국의 관세 장벽 같은 외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 품목,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 하나에 의존한다는 한계도 있고요. 마이크로니들, 신약 상업화도 막연히 낙관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인허가 문제로 상업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매월 관세청, 안성시의 수출 데이터를 꼼꼼히 트래킹하셔야 합니다. 결국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지, 28% 이상의 압도적인 OPM과 수율 해자를 잘 유지하는지, 그리고 무차입 경영과 고배당이 주가 하락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지가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숫자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팩트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아주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평범한 제조업의 틀을 깨고 스스로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TNL의 향후 실적 수치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